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이 되니까 바로 시작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딴짓하고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시작 버튼을 안 누르고 이 기능을 처음 이용해 봤는데 아마도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물 먹고 막 이러는데 일단 오늘은 네, 인사를 다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찌라 13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예약 기능을 활용해서 방송을 처음 시작했더니 딴짓하고 있다가 딱 자동으로 시작을 해버렸네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원래 이번 주에는 다른 책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저부터도 좀 다른 책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그 역사에 한국사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기록될 이 순간을 잘 소개하는 책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박근혜 무너지다라는 책인데요. 아마 지루하시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머지않아서 이제 벌써부터 어떤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런 이슈들에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아마 곧 이제 그만 좀 얘기하면 안 되냐, 지겹다, 이제 이런 말들도 나올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책벌레 타임라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봐야 하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좀 정치를 익히 아는 것은 아니어서 정알못인 저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저는 또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한국 역사의 길이 남을 그 이제 탄핵 가결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고등학생 어떤 반에서 그게 됐을 때 엄청 환호하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회탐구, 사탐 선택 과목이 정치였는데 이제 그 과목을 통해서 정치와 국회와 뭐 이런 입법부, 사법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은데 오히려 이 사태가 학생들한테나 혹은 다른 시민들이 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박근혜 무너지다라는 책입니다. 방송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혹시 계속 제가 보이시는지? 명수님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저는 지금 페이스북으로 제가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에 주목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제 굉장히 빨리 나왔다. 예전에는 책을 기획하고 쓰고 출간되기 전까지는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금은 어떤 이 책이 10월 26일부터 20일간의 기록을 빠르게 정리해서 12월 1일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이게 이제 최근에 도서시장에서 돋보이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패스트푸드처럼, 패스트패션처럼 굉장히 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해서 책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트렌드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셔서 좀 올릴게요. 가까이 대고 그만큼 이제 최근에 뭐 알파고 나왔을 때도 알파고 그 이세돌과의 그 이슈 뒤에 굉장히 뭐 알파고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책들이 쏟아졌고, 그러니까 모바일 컨텐츠만큼은 안 되겠지만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책이라는 깊이를 가지고 출판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목할 만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좀 책이 그냥 뭐랄까 건성으로 쓰여진 게 아니냐, 짜집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보고 나서 굉장히 그렇지 않고 양질의 기획력을 가진 그런 글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책과 뉴스가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키워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또 재밌는 이유는 그냥 팩트를 정리한 게 아니에요. 뒷부분에는 어떠한 20일의 기록을 정말 촘촘하게 이제 정리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이 촉발되기까지의 배경과 거기에서의 언론 그리고 SNS에서의 시민들과 피드백의 영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영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왜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등장하고 나서 9.11 테러나 뭐 이런 이제 거대 사건이나 정치적 정치적 이슈가 트위터나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확산하고 하면서 시민 참여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측면을 조명을 해주는데 그런 양상에서 이번 탄핵의 의미가 이 책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외서로도 얘는 번역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또 소장 가치가 있다. 이 시점에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종으로 횡으로 좀 정리를 잘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근대사의 어떤 중요한 사건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준 책이라는 점에서 저는 빠르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책이 좋아서 같이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약간 그 피켓 같지 않나요? 이걸 그대로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피켓 같은 그런 느낌의 책 디자인이고요. 쓰신 분은 미디어 오늘이라는 언론에서 미디어 팀장을 하고 있는 정철훈 님이 지으셨습니다. 2010년부터 기자와 언론사를 취재하는 미디어 전문지 기자로 활동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프롤로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TV조선이 시작하고 한겨레가 키우고 JTBC가 파헤친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기록하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6년 10월 25일 아침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조선일보 10월 25일자에는 저 구석에 처박힌 신문으로 배우는 실용 한자라는 지면에 하야란 단어를 올렸다. 중앙일보 공식 페이스북은 신문 구석에 박힌 조선일보의 은근한 방향 제시를 잽싸게 별도의 팩트로 기사화했다. 보수신문이 간접적이나마 보수 대통령의 하야를 시사하자 여론 민감층을 중심으로 술러밍임이 감지됐다. 몇천 명의 바람에 불과했던 하야가 하루 사이에 수백만 명의 기대로 자리 잡았다. 10월 26일은 2016년 한국 명예혁명의 전반전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날 아침 단일 사설을 실었다. 제목은 부끄럽다였다. 조선일보 공식 페이스북에선 대통령 박근혜를 최순실이 조종하는 마리오네트로 묘사했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새누리당은 10월 2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특검을 전면 수용했다. 27일부터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올라간 12월 초까지의 후반전은 그리고 지금 탄핵이 가결된 지금까지 제도와 절차를 활용해서 무혈 혁명을 이뤄보려는 여러 정치 세력 간의 전후 처리 협상 과정에 불과했다. 한편으로는 버텨보려는 청와대와 이런 무개념을 용서할 수 없다는 시민 간의 대결이었다. 시민은 전반전에는 SNS상에서 후반전에는 광장에서 박근혜의 화야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주역이었다. 그러니까 언론과 시민의 연합작전이었다는 거죠. 소수의 기자와 수백만 시민의 온오프 결합이 이번 한국 명예혁명의 두 핵심 주역이다. 1987년 6월 항쟁에서 대학생과 넥타이 부대의 결합이 보여준 체제 파괴력을 이번에는 언론의 지명과 화면 그리고 시민들의 SNS가 결합돼 시전했다. 10월 7일부터 잠시만요. 싱크가 또 끊긴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계속 이거 뭐지? 네, 보이시죠? 10월 7일부터 SNS상에서 민간인 오피니언 리더들은 리더들을 중심으로 사태의 핵심을 지목하기 시작하자 언론사 보도 경쟁은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한겨레와 TV조선, JTBC는 이 기간 내내 쉴 새 없이 정권의 꼴망을 유린했다. 쓰리톱이 한 바퀴 돌면 한심한 권력의 민낯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시기였다. 10월 25일 TV조선은 최순실이 강남의 모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옷을 손수 고르고 있는 영상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 화면에서 최순실이 골라준 옷을 입고 박 대통령이 공식 선상에 나서는 장면이 겹치는 순간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비선실세의 존재에 영화보다 극적인 초현실적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다. 한겨레는 이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충격적 증언을 보도했다.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 이틀에 걸친 이 세 건의 보도는 최박 국정농단극이라는 거대한 빙산을 수면 위로 확실히 끌어올렸다. 이 책은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박근혜 하야 국면의 전반전을 다루고 있다. 3년 9개월의 박근혜 정권은 이 20일간에 걸쳐 침수 직전의 타이타닉 호처럼 기울었다고 할 수 있다. 기자들은 조그만 단서와 자료를 들고 권력이라는 거인과 맞서 싸웠다. 기자들이 힘낼 수 있었던 것은 SNS에서 전해지는 끊임없는 응원의 함성 덕분이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번에는 정말 그동안의 기레기의 그 치욕을 벗은다고 할 수 있죠. 기자가 특종을 쓰고 이것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퍼지면서 보도의 속도와 품질은 개선되기 시작했다. 시민은 무리였고 몇몇 언론은 배었다. 이 책은 그래서 기레기가 어느 날 미르, 용이 된 기록이기도 하다. 언론이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며 권력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운 건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크게 세 언론이 주도적으로 이 혁명에 뛰어들었다.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기로는 한겨레의 김희겸과 류희근을 비롯한 특별취재팀 기자들, TV조선의 이진동과 특별취재팀 기자들, JTBC의 손석희 앵커와 서복현, 심수미 기자를 비롯한 특별취재팀 기자들이다. 네, 그래서 뭔가 마치 그 검찰이나 이런 어떤 경찰보다 훨씬 더 수사를 해내죠, 기자들이. 이번 국정농단 국면에서 보수 매체인 TV조선과 진보 매체인 한겨레, 그리고 신생 종편인 JTBC의 언론 합작은 역사에 남을 만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전혀 손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새 매체가 상대의 팩트를 인정해주고 새로운 팩트를 제기하면서 묘한 공생관계에 접어들었다. 알다시피 언론계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최초의 야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이른바 진영 논리가 대세였다. 보수 매체는 진보 진영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고 진보 매체 또한 이명 박근혜 정권에 대해 비판의 날을 거두지 않았다. 분명한 팩트가 보도되어도 진영 논리에 의해 무시하거나 상대 매체를 반박해왔다. 제가 이거 너무 재밌게 읽고 지금 좀 흥분한 상태로 읽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실수가 많네요, 발음에. 그 싸움은 대체로 보수 언론의 승리였다. 특히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보수 매체는 어느 정권에서나 자본의 지원을 받아왔다. 거기에 이명박 정권에서는 권력의 지원까지 받아왔다. 박근혜 정권은 보수 정치, 재벌, 보수 언론 권력의 삼각 동맹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권력과 재벌과 언론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긴장된 평화를 누려왔는데 박근혜 정권은 재벌과 언론을 동료가 아닌 시종으로 대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고 보도 일꾼을 양성하던 박정희 때로 돌아간 것이다. 박정희 체제가 부마 항쟁과 김재규 암살로 막을 내린 것처럼 박근혜 또한 재벌과 언론의 일탈에 직면해 붕괴하기 시작했다. 보수 언론의 대표격인 조선일보 계열의 TV조선과 진보 언론의 선두에 서 있는 한겨레, 그리고 조중동 계열에 속하면서 중도를 지향하는 중앙일보 계열의 JTBC. 이루어질 수 없는 동맹, 평생 못 볼 것 같았던 연대를 만들어준 것은 박근혜였다.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사장들은 정부 여당 편향의 보도에 앞장섰다.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이 대표적이다. 그곳에서도 기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고민은 더 깊었다. 10월 26일 박정희의 제삿날의 여야는 최순실 특검에 합의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와 JTBC가 분투하는 동안 외면하거나 심지어 일부 방해했던 KBS와 MBC는 그제야 최순실 TF를 구성했다. 전날 박 대통령의 자백 이후 이어진 특검 합의로 정치인 박근혜의 생명은 10월 26일 사실상 끝이 났다. 그날 조선일보 사설 제목 부끄럽다에서도 보이듯 보수 언론은 기득권 동맹에서 박근혜를 퇴출시켰다. 자,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이걸 썼느냐? 기자를 취재하는 게 나의 일이다. 어느 날 기자와 기사만 취재해서는 겨울왕국의 갑작스런 붕괴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내가 궁금해한 것은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9월 20일 한겨레가 최순실 이름을 박아서 의혹을 보도한 것만으로 한 달여에 걸친 언론사 간의 속보와 특종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번 명예혁명에는 이전과 다른 동력이 작용했다. 시민들, 정확히는 SNS를 즐기는 셀 수 없는 시민의 피드백에 주목하고 싶다. 한겨레의 의혹과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여기에 특급 엔진을 달아준 게 SBS, CNBC의 김형민 PD 같은 이들이다. 그는 페북커로서 역할을 했다. 아무래도 사건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는 것 같다는 심증에도 불구하고 김제동의 영창 발언이나 증인 채택 여부로 논의가 헛돌자 10월 7일 페이스북에서 그런데 최순실은 해시태그 운동을 제안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꾸 다른 기사가 나와서 그 최순실 기사를 물타기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다른 얘기를 다 해도 좋은데 해시태그로 그런데 최순실을 붙여서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결코 잊지 말자라고 그냥 제안을 했는데 그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놓고 보면 이 포스팅이 실제로 확인된 가장 분명한 방아쇠, 트리거다. 최초의 방아쇠가 연쇄적으로 일으킨 폭발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거의 모든 한국인 페이스북 유저의 타임라인에 이 포스팅이 한 번 이상 떴다고 봐도 무방하다. 페이스북은 원래 장벽이 있는 교류 수단이다. 그런데 인기 포스팅을 중점 배치하는 페북 자체의 알고리즘을 타고 교류 없는 타인의 주장이 하루 이틀 사이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진실에 대한 갈증과 페북 알고리즘의 결합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롤로그를 마치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긴 여름 장마 끝에 나온 햇빛을 보는 것처럼 행복해해도 괜찮은 때다. 먹구름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본 그런 이슈,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의 어떤 진보 보수 진영의 연합과 시민들의 참여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분이 이제 재조명을 하신 거고요. 이제 일단 구성을 잠깐 보여드리면 크게 두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전장으로 향하는 권력과 언론들이라는 부분이고 특히나 언론에 초점을 둬서 그동안 이제 뭐 조중동이 이제 조중동과 정부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재밌어요. 만약에 여기 9월의 해군 1등 신문 조선일보의 굴욕 뭔가 기자님이시니까 아이 참 야마를 잘 뽑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한겨레의 참전 비선 실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있었던 부분에서 배경이 됐던 부분들을 다루는 게 1부고 2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진압 난중일기 20일 동안 있었던 언론들의 활약을 쭉 정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0월 26일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10월 26일 그 후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직 없겠지만 11월까지의 이야기가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언론과 그 보수 언론과 보수 정권이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었느냐? 조중동에게 박근혜는 노무현보다 나빴다라는 타이틀로 시작하는데요. 10월에 폭발이 있기 전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자들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지면에 꾹꾹 눌러담고 있었다. 물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보수 언론이 임기 말 대통령 권력에서 힘이 빠지는 이른바 레임덕 상황에 대응한 것이라거나 새로운 보수 정부 창출을 위한 생존 본능에 따른 행동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조중동과 박근혜 정부 간의 불화는 좀 더 복합적인 배경을 가진다. 조중동이 처한 환경만 놓고 보면 조중동 기자들은 차라리 노무현 정부 시절을 그리워할 상황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크게 5가지 지점에서 조중동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었다. 첫째,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소송. 박근혜 정부는 마음에 안 들면 고소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우병우는 2016년 7월 우수석 처가 땅 매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들을 고소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우병우 수석과 미르재단을 뒤지며 최순실 게이트의 퍼즐을 맞추던 그 시점이었다. 당시 검찰은 조선일보 기자의 스마트폰도 압수했다.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했다. 보수정부와 보수신문 간의 소송전은 낯선 장면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선 심심찮게 일어났다. 또한 2014년 검찰은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스야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유례없는 외신기자 기소는 진보와 보수, 국적을 떠나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보도에는 가차없는 응징이 따른다는 일종의 경고였다. 물론 노무현 정부에서도 조중동 등 보수신문을 상대로 끝없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 정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는 다른 정부를 압도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노무현 정부의 소송전을 좌파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며 역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이용했고 반노무현 독자층을 확보하는 데 사용했다. 조중동의 주 독자층이 지지하는 박근혜 정부가 조중동을 기소하는 상황에선 언론 탄압으로 규정해봤자 그다지 실익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은 야당지였을 때보다 더 답답한 처지에 놓였다. 둘째,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 일방 통보. 노무현 정부는 조중동의 여론 통제를 거부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조중동을 아예 무시했다. 청와대 기자단은 유명무실해졌다. 기자들은 각본대로 짜인 질문에 손을 드는 허수아비 내지는 박수부대로 동원된 방청객으로 전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지명 권력을 이용한 조중동의 우회적인 인사청탁이 거의 먹히지 않았다. 조중동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주요 인사의 등장이 불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중동이 오늘날 이른바 비선 실세에 대해 비판적인 이유는 정윤회, 최순실, 장시호, 고영태와 같은 사람들이 10년 전 비판했던 고졸 출신의 막노동을 전전한 근본 없는 대통령만큼이나 근본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기자단 폐지와 브리핑룸 통폐합 등의 시도를 통해 모든 언론을 동등하게 대하며 정보의 평등으로 조중동을 권력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조중동이 분노했다면 지금은 평등하게 일방 통보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중동 입장에서 보면 하향평준화였다.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에 어떠한 사적, 비공식적 접촉도 허락하지 않았다. 조중동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를 들고 문화일보의 한 기자는 쉽게 말해 박근혜 정부에선 과거처럼 끼리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촌평했다. 어째서 청와대 대변인조차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달받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지에 대해 청와대 기자들과 언론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불통 청와대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합세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취재한 이후였다. 셋째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경영상 타격, 김영란법. 조중동의 반발에는 돈 문제도 포함된다. 2016년 도입된 청탁금지법은 오늘날 신문사의 주요 수익원인 컨퍼런스 후원과 기사 협찬 등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박근혜 정부의 사주나 지시에 의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박근혜 시절에 겪어야 하는 굴욕임에는 분명하다. 자, 이러한 뒤에 뭐 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대리점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방송에 대한 편애, 뭐 예를 들면 KBS나 뭐 SBS나 이런 방송에 대해서는 미뤄줬지만 신문사 쪽은 그런 것들이 없었고 또 인사만 봐도 정영국,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배성래, 김성우, 윤두현, 이남기 청와대 소속 모두 방송사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의 정점에 있던 신재민 문화부 차관, 이동관 홍보수석,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효재 정무수석, 김두 홍보수석 등을 떠올려보면 이 사람들은 다 신문사 출신이었던 거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조중동의 섭섭함을 짐작할 만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송 쪽에 대한 편애를 하고 신문사 언론 쪽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미 갈등이 누적되어 왔다. 네, 그러면서 공주님 신기 건드리면 보수 언론도 철저히 응징당했고요. 그래서 박근혜 시대 언론 자유지수는 역사상 최악이라고 합니다. 2016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80개 국가 중 언론 자유지수에서 70위를 기록했다. 2000년대부터 조사가 시작된 이래 한국이 기록한 최악의 지표다. 보수 언론 종사자조차 내가 이러려고 언론사에 입사했나 라며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에는 31위까지 순위가 올라가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는 듯했다. 또 한국은 외신 기자들의 무덤이 되어갔다. 정부가 언론을 상대하지 않는 탓에 외신은 더 이상 한국에 있을 필요를 못 느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2016년 7월 서울에서 도쿄로 아시아 총국을 이전했고 프랑스 르피가로는 서울 특파원을 중국의 상하이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2016년 초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죄송합니다. 연출된 13개의 질문을 받고 끝낸 한 편의 드라마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언론과 이제 정부의 갈등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다는 거죠. 불만은 밀폐 공간에 누설된 도시가스처럼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러면서 뭐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좀 실제로 발화됐던 시점으로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손석희의 JTBC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조선일보가 JTBC와 한겨레를 인용하고 한겨레가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인용하는 2016년 10월의 상황은 한국 언론사에 매우 낯설고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이 국면에서 손석희가 이루어낸 JTBC의 질적 변화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언론 보도에서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된다. 손석희가 JTBC 보도 담당 사장으로 첫 출근할 때만 해도 2013년 5월 13일인데요. 그가 3년 이상 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또 하나의 종편에 불과했던 JT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지금 수준으로 끌어올릴 거라 예상한 사람 역시 극소수였다. 자, 손석희가 2013년 5월에 인터뷰에서요. 종편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종편을 배척하기보다 좀 더 품격 있는 방송과 보도로 방송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판단했다.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JTBC의 보도는 지상파 보도량을 압도했다. 그래서 KBS, MBC, SBS의 보도량을 다 합쳐도 JTBC 한 회사의 보도량에 못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손석희는 그 무렵 방송 기자 인터뷰에서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망한다고 밝혔다. 이후 JTBC는 성완종, 메르스, 어버이연합 등 특정 이슈에 보도를 집중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이 같은 선택과 집중은 훗날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도 유효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계속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거죠. 너무 멋있죠? 2014년 JTBC 정부 여당에 편향된 주류 언론의 대체제로 성장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체육관 실종자 가족은 오후 9시가 되면 KBS가 아닌 JTBC를 선택했다. 그해 5월 JTBC는 삼성 반도체에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를 인터뷰했다. 네, 이러면서 굉장히 주관 있게 보도를 해갔고요. 그 결과 손석희의 투입 직전 8개월 동안 평균 1.14%였던 메인 뉴스 시청률은 손석희 투입 이후 8개월 동안 평균 2.33%로 2배 이상 올랐다.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가 한참이던 2014년 5월에는 월 평균 3.8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지표는 20에서 49세의 시청률이다. JTBC의 20에서 49세 뉴스 시청자 비율은 압도적이다. 손석희는 보수신문의 방송 소유라는 종합편성 채널의 태생적 편향을 넘어 지상파처럼 JTBC 뉴스와 드라마, 예능, 교양 컨텐츠를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손석희는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뉴스 생중계를 개척하며 젊은 층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플랫폼 전략도 구사했다. 그래서 JTBC가 소셜에서도 굉장히 잘하죠. 페이스북에서 되게 라이브로 뉴스 볼 수 있는 중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JTBC 기자들은 박근혜 하야촉구 집회 현장에서 가장 많은 환호를 받고 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죠. JTBC 기자들 지나가면. 그래서 JTBC는 손석희 영입 이후로 3년간 타사로 이직한 기자가 한 명도 없다. 오늘날 손석희와 JTBC 뉴스의 가치는 주류 언론이 무엇을 왜곡하고 무엇을 보도하지 않는지 알려주는 기준점 역할을 하는 데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손석희 혼자 잘해서 된 건 아니다. 공영방송이 노골적 권력 방송으로 전락하고 다른 종편들 역시 얼마 안 되는 노년 보수층 시장만 바라보고 혈투를 이어나간 데 따른 결과다. 손석희 씨는 특정 정치 진영의 열렬한 지지를 받지 않음으로써 공정 언론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20대 총선 국면에서 김용민 씨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보낸 낙선 축하 화환이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언을 비판하는 식이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 한쪽에 치우쳐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손석희는 두 진영의 경계선에서 모두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기를 자처하며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았다. 네, 이렇게 JTBC의 그 전에 이제 지금까지 왔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발화됐던 거 부분은 오늘 소개도 못했네요. 내일 이 부분부터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너무 정말 흥미진진했는데 마음이 아프죠. 영화도 아닌데 흥미진진하고. 그래서 이제 TV조선이 총선 이후에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리고 7월에 진격 조선일보. 그리고 뭐 9월에 회군, 1등 조선일보, 1등 신문 조선일보의 굴욕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그 각각의 상황에 언론사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파헤쳐고 수면 위로 올렸고 묻히지 않게끔 전략을 구사했는지가 굉장히 재미있게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그 앞부분 소개해드리다가 다 끝났는데 내일은 그 부분까지 좀 더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태호님 정리가 되는 듯한 기분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이제 강화문에도 나가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아까 이제 박주동님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기자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기자와 언론의 입장에서 그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또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한계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창에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소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철님도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 잘 풀어져 있는 것 같다고. 네, 저는 굉장히 그렇게 느꼈는데요. 내일 조금 더 진행되는 내용을 잘 소개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이 너무 안 달려서 좀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도 조심스러운 소재잖아요. 내일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토요일 밤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